안녕하세요. 추수입니다. 사실 오늘이 저한테는 제일 기대가 되는 날이었어요. 전시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깊이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의 프레젠테이션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고 저희는 대담을 나누는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작품은 언제나 홈페이지에 잘 업로드해 놓으니까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2018년도 정도부터 이제 디지털 세계에 대한 탐구와 우리 세대가 어떻게 디지털 세계에 더 정신을 놓고 사는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접근을 해왔고요. 그 중에서 아마 관객분들께 제일 많이 알려진 작업이 에이미의 멜랑콜리라는 시리즈였는데요. 버추얼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미술관에서나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가발을 벗고 웃옷을 벗어 던지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는 캐릭터로 이중 생활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우리의 삶도 직업적으로나 어떤 역할을 가지면서 개인적인 삶도 있는 그런 모습들을 아바타로 구현을 했던 작업이고요. 이게 2018년도에 했던 3채널 비디오 영상인데, 슈레딩거의 베이비라고, 그때부터 제가 엄마가 되고 싶다는 개인적인 염원을 담은 작업을 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서울박스에서 보시는 아가문 대백과 외부 유출본과 긴밀하게 이어지는 주제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주제를 제가 작업으로 처음 다루기 시작한 작업이었고, 당시에도 디지털 세계에서 아기를 만들어서 내가 엄마가 되고 싶다는 염원을 대신 작가로서 그리고 디지털 세계에서 풀어보는 작업이었습니다. 이후에는 AI 2022년도에 모두가 아시다시피 챗 GPT나 달리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면서 예술가로서,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런 AI의 세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저의 어떤 개인적인 자세나 태도를 엮어서 이야기했던 작업인 달리의 에이미 시리즈를 진행을 했었고, 이 설치 전경은 인천공항에서 6개월 정도 설치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미술관이 아닌 공간에서 만나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 시절에 제가 힘들었던, 아니면 상처적이었던 되게 어떤 그런 감정들을 표현했던 팬데믹 에덴이라는 작업이고요. 이런 디지털 작업들을 몇 년간 해오면서 몸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또 뭔가 10대, 20대 때와는 다르게 30대가 되면서 디지털 세계와 어떤 스산한 단절 같은 거를 느끼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나 그런 부족함? 뭔가 디지털 세계에서 표현하고 작업을 해내는 것이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지점들이 생겨서, 제가 디지털 세계에서 구축했던 어떤 캐릭터나 미감들을 살아있는 조각으로 꺼내오기 위해서 독립정원이라는 친구와 협업을 한 시리즈가 아가몬 시리즈입니다. 아가몬 조각은 지금도 이 아가몬이 1호 아가몬이었고, 지금 2호, 3호, 4호를 거쳐 서울관에서 보시는 아가몬이 5호 작품이고요. 네. 2호 작품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존재했던 5호의 아가몬 중에 유일하게 죽은 2호의 아가몬이고, 죽었다 함은 여기서 우뭇가살이라는 몸체의 재료 위에서 이끼가 계속 살고 있는데, 몸체는 우뭇가사리가 해초 성분으로 만들어진 그런 매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곰팡이도 쓸고 늙고 혹은 건조해지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원하지 않은 조각인 거죠. 죽어가는 조각이고. 근데 이끼는 또 몸이 아무리 썩더라도 거기서 또 자생을 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생태계를 보여주는 조각인데, 그 두 개가 다 죽어버리면은 이제 저희는 사망 판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아가문을 돌봐주시던 부모님께서, 아버지가 뒷산에 묻어줘가지고 오늘 원래 보러 가자고 하셨는데 제가
체력이 안 돼서 어떻게 내일이라도 이런 다른 돌 화강암을 이용한 아가몬 시리즈도 이렇게 나왔었고 이것은 루마니아에서 잘 살고 있고요.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할 때 어떤 시의성 작업이었던 나는 이곳을 졸업하는 것이 부끄럽다라는 작업이었고 당시에 어떤 독일의 그런 반자본주의적인 교육과 그런 학교의 분위기에 취해서 갔는데 EU 나라에서 밖에서 온 학생들한테만 등록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고 그게 독일 전역은 아니었지만 바덴뷰르텐베르크라고 제가 공부하던 지역에서 그게 시작이 되어서 어떤 우경화되는 독일의 상황에서 그 정책들이 아직 전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가고 실제로 퍼져 나가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하는 작가로서 처음에 입학했을 때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시위성이 있는 작품들을 해왔고 그래서 졸업할 때 한마디 하고 가고 싶다라는 마음. 이렇게 그런 전시장 안에서만 원래는 졸업 전시가 이루어졌는데 그 슈투트가르트 시청 앞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앞에다가 차도가 있거든요. 시청이 이쪽에 있고 근데 양쪽 같은 이미지로 전광판처럼 이렇게 설치를 하고 떠났던 작업입니다. 이러한 제가 뭐 할 얘기는 만 가지가 넘겠지만 약간의 빠른 요약을 거쳐 이번에 서울관에서 아가몬 대백과 외부 유출본이라는 전시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가운데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아가몬이라는 조각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아가몬은 5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가몬이 살아있는 조각이기 때문에 미기후라고 하는데 전체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큰 공간의 기후가 아니라 그 조각의 굉장히 마이크로한 부분의 기후를 잘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습도 유지라든지 빛을 또 식물이 자라게 할 수 있는 빛을 이렇게 구성을 해줘야 해서 저희는 아가몬 인큐베이터라고 부르는 설치 작업을 항상 같이 하고 있고 이따 이미 뭐 보신 분은 아실 테고 혹시 또 전시를 이후에 보게 되신다면 아가몬이 생각보다 빠르게 노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 저희는 뭐 아가몬의 노화를 함께 관객들과 지켜보는 전시로서 예상은 했지만 약간 빨리 노화하고 있는 모습에 너무 많은 관심을 받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양쪽에 대형 사이니지로 설치된 영상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아가몬이라는 조각을 하면서 단순히 저의 어떤 그런 디지털 세계에서부터 불러오고 싶은 조각에 대한 염원도 있었지만 또 나름의 판타지적 세계관을 되게 많이 구성하면서 나온 조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간으로서 우리가 출산이 의무가 되지 않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는 출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됐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에서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보편적인 일이 아니었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게 제 스스로도 상당히 재밌는 일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어떤 출산과 임신, 육아라 하면 좀 성스러운 주제로 다뤄지기 마련인데 저는 그런 주제들이 여성과 뭐 섹스와 이런 것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우리의 성적인 에너지들이 출산과 육아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에너지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24시간 꿈에서도 작업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아무래도 작업으로 그 에너지가 다 갔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떤 성과 섹스에 관련된 그리고 우리 리비도 패티시를 반영한 그런 작업을 하기 시작했고 아가몬의 세계관 역시 오르가즘의 순간에 그 웅축된 에너지가 모여서 수정되지 않을 경우에 아가몬이 이제 태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아가몬이 사는 세계관을 한 번도 영상으로 드러낸 적이 없다가 이번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처음으로 그 아가몬 세계의 질서를 관장하는 8개의 정령 중에 간과 태라는 정령을 소환시켰고요. 제가 소환이나 뭐 포털 이런 단어를 쓰는 이유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서울박스가 상당히 전시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약간 이 관객들이 여기에 딱 들어왔을 때 뭔가 다른 게임 같은 세계관에 들어온 것 같은 몰입도를 저는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파란색 카페트에 들어온 순간 이 실제로 서울박스의 남쪽과 북동쪽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이 포털 역할을 하면서 방위를 담당하는 두 개의 정령이 깨어난 것처럼, 그리고 그런 서사를 구성을 하면서 나머지 6개의 정령은 아직 잠들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가문 대백과가 아직 다 쓰여지지 않았고 거기서 약간은 유출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렇게 유출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시 제목까지 통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되게 흥미로웠던 건 그날 우리가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지나가면서 작업을 보신 분들이 자주 했던 이야기가 징그러. 징그럽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내려가서 제일 먼저 눈에 이제 보였던 게 그 조각 작품, 프로세스 아트라고도 할 수 있는 프로세스 조각이라고 해야 되는 그 아가몬의 철로 만들어진 입체 구조물에 그죠? 여기 이렇게 달려 있는 하트들, 이게 눈에 보이면서 이게 이제 팔괘라고 하는 걸로 일단 설명은 어디서 본 것 같고, 근데 저게 저렇게 마치 공장에서 조립된 것 같은, 그러나 절대로 조립할 수는 없는 사이즈의 그런 저 하트가 팔괘를 대신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제 느낌은 귀여워였어요. 와, 이거는 어디죠? 이게 헬로키티인가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헬로키티나 어쨌든 일본의 어떤 그 뭐라 해야 되죠? 그쪽에서 저는 자주 봤던 거고, 팔괘를 저런 8개의 반복되는 하트로 전체시킬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이 자유 또는 이 뭐라 그럴까, 이게 일단 놀라웠고 동시에 이제 귀엽다. 이건 어쨌든 귀여운 거니까요. 그래서 그 징그럽다라고 하는 주로 성인 여성들의 문장과 그 다음에 제가 읽는 방식으로서의 어떤 귀여움 사이에서 이제 여기 비춰지는 어떤 이 디지털 이미지들이 굉장히 내장, 인체 안에 어떤 부위들을 연상시키고, 그게 직접적으로 촉각적인 느낌으로서의 어떤 징그럽다로 등장하는 부분들은 당연한 거라고 하는 생각은 일단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징그럽다가 어쨌든 이제 귀엽다까지, 사실은 귀엽다가 징그럽다를 포함하는지 아니면 징그럽다 안에 귀엽다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 사이에서 작가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풀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최근에 제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그 이성애적인 어떤 이분법 안에서의 어떤 여성들, 그러니까 자신을 여자로 아이덴티파이 하거나 여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미 문화적 규범 안으로 포섭되어 버린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인 장 안에 수동적으로 배치되지 않은 어떤 퀴어나 소녀, 계집 아이들, 이런 쪽이 이제 저한테는 가장 관심이 가는, 제가 이제 어쨌든 레즈비언 정체성보다는, 퀴어적 정체성보다는 그러니까 본질에 말하자면 본질주의로 환원되지 않는 어떤 차이들을 이야기하는 방식에서 아무래도 문화적 여성이나 여성성보다는 아직 거기에 도착하지 않은 젠더가 굉장히 흐릿하고 애매한 그런 여자들, 물론 이제 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불구의 삶에서 좀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지점에서 이제 저는 추수 작가를 좀 읽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일단 저는 작가들의 이 말하기라고 하는 것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를 주로 추적을 하는데, 이분이 사용하는 문장 중에 일단 저한테는 엄마가 되고 싶다 라고 하는 문장이 저한테 굉장히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어쨌든
현대적인 맥락에서 여성들은 엄마가 될 거냐 작가가 될 거냐라고 하는 이분법이 작동했고, 그래서 어쨌든 엄마가 된 여성들은 결국은 더 이상 작업을 못 한다든지, 또는 엄마로서 작업을 했을 때 그게 좋은 작업으로 평가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분법적인 어떤 구도 안에서 많은 여성들이 엄마이면서 작가로서 한 작업들을 정당화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프레임 안에서 결국은 미술사에 등재되지 못하고 사라졌던 것에 비추어 본다면, 이 젊은 작가가 엄마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절대로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거죠, 이게. 저 같은 경우 제가 대학을 다니던 80년대 또는 10대 후반에는 그냥 아이를 낳는 건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시대인데, 지금 이 젊은 작가가 살고 있는 이 문화적 조건은 결혼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어떤 가능성으로 열렸고, 뿐더러 지금 MZ세대의 젊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게 그닥 여성들에게 그 친절한 또는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어쨌든 미투 이후 스스로 자생적으로 어떤 독학을 통해서 습득을 하고, 그래서 아무튼 만약 지금 제가 이 세대의 이 문화적 조건 안에서 태어났다면 그때 내가 갖고 있던 그 곤혹스러움들, 난 결혼을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그건 저희 엄마가 저한테 이제 심어준 이데올로기인데, 그런 식의 어떤 고민들을 하지 않았겠구나 라든지, 또는 지금의 이 조건 안에서 살았다면 굳이 내가 이성애자 여성으로 아이덴티파이 했을까? 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트랜스 또는 포스트, 어쨌든 뭔가 이분법적인 경계들이 흐려지는 조건들 속에서, 물론 그 조건은 자연스럽게 주어진 게 아니라 사실 젊은 여성들이 싸워서 투쟁한 부분도 있고, 동시에 기술의 어떤 그 변화 속에서 기술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런 지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제 소외를 잘난 척하고 있다라는 자의식은 있는데, 제가 출작가를 의 말하기, 그 다음에 글, 여러분 가면서 반드시 이 책 사셔야 됩니다. 밑에 서점에서 정말 솔직한 글, 그러니까 상처로부터 출발하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로 읽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페미니즘이나 퀴어 쪽의 어떤 텍스트들이 어떤 언피시한 구조 속에서 상처 입은 어떤 불평등한 권력 구조 안에서 상처 입은 어떤 트라우마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글쓰기들이 지금 제가 최근에 번역한 책들 아니면 대부분의 책들인데, 추수 작가는 감히 제가 분류를 하는 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봐도 그런 어떤 역사적 문화적인 상처로부터 자신의 글쓰기나 작업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아이 되기라고 하는 어떤 자발성, 즉흥성, 또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조건 속에서 변용된 어떤 그런 존재로서의 작업이 아니라 솔직할 것, 그리고 젊은 여성 작가 또는 그러니까 젊은 여성 플러스 작가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친구, 섹스, 또는 어떤 호기심, 관계, 기본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럴까요? 이제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제가 혼자 독백하다가 쳐다보니까 지금 작가님 여기 귀에 이 옷핀 보시죠? 그러니까 아까 그 아가몬 조각에서 옆에 그 헬로키티의 어떤 문양들, 일단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작가님은 좀 다른 설명해 주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작가님도 속해 있는 어떤 일본의 만화나 또는 어떤 그런 하위 문화,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성장 시기에 중요한 어떤 문화의 파트를 그 구성한다는 생각이 들고, 저한테는 저 오피는 그냥 딱 보면 저는 그냥 펑크족이거든요. 그러니까 1970년대 어떤 그 성인 어떤 남성 문화에 대한
이 소년들 또는 소녀로서의 어떤 펑크족들 또는 펑크 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도전, 위반, 거역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어떤 그런 시그니처인데 저걸 좀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귀여움이라는 한 파트와 그 다음에 한쪽에 있는 이제 좀 이따 틀리다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데 일단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어떤 이 동양적인 여성의 몸 안에서 문화적인 코드로 작동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작가님의 이름 추수라는 이 이름을 장명해 주신 그리고 그 부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부모님이 아이가 18세 정도가 되면 태어날 때 지은 이름과 18년 동안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한 이 아이의 성적, 이 아이의 어떤 특징들을 보면서 이름을 18세에 지어준다. 조선시대 정말 대단한 어떤 이런 특징들인데 그래서 추수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아버지와 이렇게 딸 작가가 사이가 이렇게 좋은 것도 사실은 저한테는 좀 전무후무한 사례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부모가 작가인데 자식도 작가일 때 이 어쨌든 하이아트라고 하는 문화 안에 소속되어 있는 기성세대 아버지 어머니는 젊은 어떤 작가에게 있어서는 어떤 허세, 위선 어차피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이 전체 어떤 한 사회의 문화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쨌든 대중문화가 있고 조금 더 일상적인 문화가 있다면 고급 문화는 어쨌든 아주 예외적인 공간에 가야 되고 그건 어떤 특정 계급의 어떤 문화로 그렇게 환원되는 지점이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더구나 어머니와의 라뽀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라뽀가 너무나 잘 만들어진 작가. 그래서 일단 저는 억압이 없다? 이거 너무 심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억압이 없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작가의 글쓰기를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작가가 아버지와 갖고 있는 어떤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두 명의 작가로서 대등한 어떤 관계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예외적인 어떤 가족 관계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작업이 갖고 있는 어떤 섹슈얼리티에 대한 리비도나 또는 어쨌든 이 세대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저도 20, 30대 때 생각해 보면 임신에 대한 두려움과 섹스에 대한 호기심 이거 어떻게 함께 가져가야 될지 항상 고민이었던 근데 그걸 가지고 작업을 누가 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요 정도가 저의 일단 작가님에 대한 칭찬 또는 놀라움 놀랍습니다. 어쨌든 작업이 좋은가라고 한다면 귀엽다. 일단 귀엽다. 그 다음에 유머러스하다. 그 다음에 디지털 문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이 보여지는 내장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근대적인 재현 체계, 표상 이런 것들의 어떤 무의식이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어떤 에브젝트한 어떤 주체와 의 어떤 역방향으로 가는 빛의 어떤 그런 운동들, 흐름들, 기관 없는 신체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얘기가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일단 피어싱 얘기를 먼저 하자면은 한 번도 제가 하고 다니는 오핀에 대해서 정의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나는 왜 이걸 했을까를 처음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저는 그런 기성문화에 대한 펑크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세대에는 그게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심볼이기 때문에 근데 저한테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브랜드 액세서리라든지 옷을 입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그럼에도 좀 꾸미고 싶고 그런 마음에서 어디서 주워가지고
하고 다녔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기성세대라기보다는 자본주의에 좀 대항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뭐 엄청나게 의식적으로 그것을 행한 것은 아니었고요. 또 제 작품에 피어싱이라는 도상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이제 20살 때 첫사랑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피어싱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그 나이 때는 섹시하다고 느껴져서 뭔가 그게 계속 남으면서 작업을 할 때도 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베를린으로 넘어가서 살게 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점점 더 디벨롭이 된 것이고 그래서 사실 피어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도 이런 이번에 8개 정령들에 꽂혀 있는 애들은 또 그 산업용 그런 볼트 너트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할 때 그런 뭐 아가몬 인큐베이터라든지 이런 스테인레스 작업을 할 때 그런 요소들을 사용을 많이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좋아요. 그래서 이 세계관 안에서도 이 나중에 인간 유래 추정 부속물들이 나중에 큰 또 세계관으로 또 연결이 되는 그런 장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어떤 좀 의미라기보다는 상당히 미감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고 그런 하트 모양이 뭐 키티 같은 데서 오신 거라고 보신다면 저는 그냥 키티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귀엽고 예쁘고 제가 어릴 때부터 상당한 예술의 팬으로서 미술관에 오면은 미술관에 더 필요한 요소가 귀여움과 야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귀여움이라는 부분이 인간에 있어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미술관에 있는 어떤 그런 숭고함 혹은 신성함 이런 것들이 너무 주류이고 또 그것이 대변할 수 없는 그런 귀여운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귀여우면서도 또 야한 이미지들. 또 야함이라 하면 글쎄요 정의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저도 이제 보고 자란 이미지들이 대부분이 남성 시각으로 대변되는 야한 이미지들이 많았고 그것이 저한테는 전혀 야하지가 않았고 그런 내가 봤을 때 이런 것들 하고 싶다 이런 작업 하고 싶다 이게 또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들과 맞물리면서 했던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화에서 이렇게 서로 굉장히 진지한 어떤 인문학적인 베이스를 깔고 이야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감에 대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게 어쨌든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계속 볼트 같은 경우 지금 계속 들어온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개인적으로 또 제가 좋아하는 화법은 작가들의 화법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건 왠지 모르겠는데 끌린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이 저한테는 작업에 대한 어떤 믿음의 출발점이기도 해서 왜냐하면 어쨌든 알고 하는 것으로서의 어떤 작업들 그러니까 작가가 갖고 있는 인식욕에 의해서 이미 구조화된 작업과 그 다음에 왜 하는지 모르면서 작업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머리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고 또는 어떤 이성보다 감각이 먼저 작동하는 그런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도 들리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처음에 몇 번 이게 작가님의 어떤 경험에서 나온 것인가라고 하는 식의 질문들을 몇 가지를 해봤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2번 정도 확인을 하고 나니까 이 작업이 어쨌든 지금의 어떤 소수자 당사자 중심주의적인 어떤 이야기 방식들 그러니까 문화적, 역사적 일화 또는 심지어 나아가서 정치적인 그런 어떤 맥락에서 우리의 미감도 구조화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그 조금 더 자기 자신이려고 하는 또는 매 순간 뭐라고 표현했죠 여기서 모든 순간에 실존할 것인가 최대한 나 자신으로서의 어떤 매 순간을 살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뭐 아이이거나 또는 요즘 제가 또 꽂혀있는 신경 다양인의 어떤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매 순간 그러니까 이걸 연결하는 어떤 서사가 진입하기 전에 그냥 나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식의 이런 어떤 즉흥이나 또는 아이의 감각, 호기심 이런 걸로 살겠다라고 하는 작가님의 작업
어떤 방식이어서 그래서 이제 사실 비평가로서 옆에 앉게 되면 약간 주눅드는 그런 예술가 타입인 거죠. 이제 이분은 그러니까 일단 서예를 하시는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서예가 하나의 어떤 공부가 되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흥미로운 것 수준에서 계속 이 글을 써오신 분이고 어쨌든 이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거는 단지 에크리뚜르가 아니라 몸도 들어가고 뭐 온갖 뭐 있죠, 그죠? 정신과 몸이죠, 사실 서예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 정령이라고 하는 또는 팔괘를 8개의 스피릿이라고 하는 걸로 번역하는 방식은 님의 자유로움 같은 거로 봐도 될까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팔괘를 전혀 이제 또 그것도 서예랑 관련 없이 가져왔는데 이게 제가 서양 철학이 좋아서 독일로 갔는데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또 싫고 좀 지겨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정도 지나니까 다시 동양 철학이 또 흥미롭고 재밌고 나중에 돌고 도니까 장자 노자가 결국에는 다 돌아도 거기가 거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그냥 그런 심볼들을 가져왔는데 그 세계관을 구성을 하면서 뭐 신화적인 차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팔괘가 상당히 그냥 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태극기에도 심지어 있고 또 찾아보니까 한 명이 주창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철학자가 세기별로 이렇게 우주를 이해하는 철학적 질서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냥 갖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내가 아가몬 세계의 질서를 설명할 때 그런 틀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또 공부해보니까 나름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가 다 있었어요. 거기서는 우주와 세계를 설명한다고 했지만 뭔가 섹스에 대한 이야기 같고 막 부드럽고 약하고 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또 키워드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걸 같이 풀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특히 미술계에서 만나는 작가들은 뭐 한국에서 몇 개월, 뭐 외국에서 몇 개월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이 그런 조건 하에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트랜스나 또는 어떤 그런 그 뭐랄까 문화가 포스트 모던한 방식으로 혼용되거나 아니면 하나의 레퍼런스로서 그 뭐랄까 무차별적으로 참조되는 방식의 그런 새로운 작업 방식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뭐 오리엔탈리즘의 혐의 같은 것도 사실은 찾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흥미로이라든지 또는 갖다 쓸 수 있는 어떤 레퍼런스로서 그렇게 쓰고 있어서 어떤 게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든지 어떤 그 모든 것들이 환원되는 어떤 지점이 있다라든지 이런 느낌들이 조금 약하고 그렇다면 일종의 어떤 도서관 같은 어떤 세계를 상상하게 되고 또는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양자역학이나 물리학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그래서 이런 어떤 민족국가라고 하는 결국 모든 예술 작업 동시대 예술 작업 모든 예술 작업이 문제 삼고 있는 게 민족국가의 폭력인데 그 민족국가라고 하는 그 근대성의 어쨌든 가장 억압적인 제국주의까지 포함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지금 작가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대놓고 페미니즘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나 굉장히 페미니스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일단 제가 이번에 배운 건 그러니까 많은 여성 작가들이 어쩔 수 없이 가부장제 문화 안에서 내면화한 여성 성기의 이미지로서의 어떤 구멍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여성 작가들에게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식민화된 형상으로서 작동하는데 일단 이 디지털 이미지 속에서 이 징그러운 내장들의 어떤 관계, 어떤 부드러운 마찰 이런 부분들에서는 구멍 절대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조금 인상적이었고 저한테는 일단 그리고 어느 부위인지 알아볼 수 없는 어떤 내장들
촉각적이다라든지 아니면 앵포르멜하다 또는 재현 불가능한 이런 어떤 그 평등한 또는 해체된 이런 어떤 세계를 동원하는 방식에서는 약간 요즘 페미니즘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각적 이미지로서도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여기에 볼트가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이 볼트를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인간의 기관으로 추정되는 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씀으로써 어쨌든 최소한의 이 유기체들이 또는 재현적인 어떤 체제 안에 들어오지 않은 어떤 생명체들이 인간 중심주의하고 어떻게 아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의 이야기라 제가 좀 어디를 건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너무너무 좋았던 거 털이죠. 털 보셨어요? 털? 그러니까 듬성듬성 그러니까 분명히 털이 어쨌든 어떤 유기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동시에 그것이 문화적으로 또 갖고 있는 기능들이 있고 지금은 어쨌든 왁싱이라고 하는 이런 또 문화 코드 안에서 털이 잘 안 보여지다가 또 한쪽에서 헤어리라고 하는 털 안 밀기라고 하는 쪽에서 또 털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작가님이 사용하는 이 털은 빠졌는지 있는지 모르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엉성한 이것도 아니고 또 저것도 아닌 방식의 어떤 보호의 기능도 아니고 어떤 주장을 하는 그런 털도 아닌 그런데 털은 털인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게 이제 유머를 저한테는 조성하는 그런 장치이기도 한데 징그러운 것들과 어떻게 보면 연동하는 설명 좀 해주시죠. 저에게 작업에서 털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거의 이거를 찝어주신 분이 안 계셔가지고 좀 즐거운 질문이고요. 털이 우리에게는 다 털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미디어적인 이미지나 털이 마치 없는 것처럼 있으면 뭔가 죄인 거잖아요. 특히 또 여성들에게는 또 요새는 남성 아이돌들까지 뭔가 그게 너무 잔인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 털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그 엉성한 털을 정말로 구성하려고 저는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되게 멋있는 캐릭터처럼 이렇게 나지 않고 뭔가 이상한 곳에 갑자기 뜬금없이 나 있는 털 이런 요소들이 그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 뭐 저의 파트너의 뭐 그런 것들을 좀 빌리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뭐 야한 작업을 특히 할 때 털이 삭제되는 게 저는 좀 안타까워요. 그런 자연스러운 부분을 남겨두고 싶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유머적인 그런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털뿐만 아니라 사실 디자인을 하는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인터뷰에서는 그런 세계관이라든지 뭐 뒤에 이야기들을 더 많이 물어보셨지만 저는 이 디자인을 하면서 또 디자인적으로도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고 노력을 기울여서 예를 들면 이렇게 태에 있는 이런 돌기 같은 것들이 이제 태는 성병과 그런 두려움을 상징하는 캐릭터인데요.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섹스라 하면 많은 미디어나 문화나 예술에서 어떤 그런 삽입 중심의 행위로만 표현이 되는데 섹스란 얼마나 넓고 감정적이고 어떠한 한 행위만 끌어들일 수 없게 사실은 굉장히 다분하고 인간에게 중요한 행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섹스를 생각할 때 뭐 질병이라든지 상처라든지 그런 부분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뭔가 미끈하고 아름다움만 이렇게 표현하고자 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디자인 안에서도 약간 좀 넣은 캐릭터가 이 캐릭터고 간 역시 비치는 이런 핏줄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머리가 뭐 3개였는데 2개가 잘려나간 그런 설정도 있고 뭔가
이야기도 있지만 또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한쪽 이 팔도 아니고 다리도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쪽 신체만을 이용해서 나는 그런 애니메이팅 같은 경우도 저는 좀 불구성을 염두에 둔 애니메이팅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뭐 텍스트라든지 어떤 인터뷰에서 많이 밝힌 적은 없지만 저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시각 미술가로서 저는 말로나 글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저는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대 예술 씬에서 잘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함께 짚고 넘어가 주시면 저는 뭐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16년 이후로 그 어쨌든 여성 대중으로부터 출발해서 분노의 정동을 조직하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파시즘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담론까지도 제기했던 이 젊은 세대들로부터 사실 배운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은 그 2016년 이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수업에서 여성 자위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여자 아이들인 거죠. 지금 제가 만나는 건 이제 20대 그 작가이거나 아니면 학생들이니까 주로 페미니즘 수업과 연동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남자 아이들의 자유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은 그냥 주를 이루었던 어떤 그런 문화적 환경 안에서 이 여학생들 또는 여자분들이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해에 대한 얘기에 못지않게, 그러니까 자기가 10대 시절에 그 뭐죠? 대학 들어오기 위한 그 시험 이게 뭐예요? 입시 스트레스 속에서 계속 자유로 버텼다. 아니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로 빨리 학교 가서 집에 가서 자유해야 되는데 짜증난다. 뭐 이런 식의 글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배우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에 대해서 아무리 그 많은 어떤 자유나 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어도 나도 역시 남성적인 어떤 담론 안에서 또는 문화적 여성으로서의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여자 아이들로부터 그러니까 뭐 아버지의 어떤 감시나 또는 가부장의 보호하에 있는 여자들이 아닌 그런 그 젊은 세대들이 성에 대해서 그렇게 직물적으로 라고 해야 될까요? 몸의 어떤 신체의 어떤 문제를 그렇게 그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지금 일단 놀라웠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너도 그렇구나 이럴 정도로 익숙해진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앉아 계신 분들은 어느 지점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연령 세대, 그다음에 지금 젠더에서 굉장히 많은 지금 복잡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작가님이 어쨌든 이 생식 출산 중심에, 그러니까 가부장제가 보호하는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어머니 중심으로 결국은 결혼과 어머니와 어쨌든 돌봄이라고 하는 그런 그 깔때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성적인 리비도나 오르가즘에 대한 이야기를 그것부터 빼내서 그래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이분이 자위라고 하는 마스터베이션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전혀 야하지 않게 어떤 그냥 매일매일의 어떤 흥분과 즉흥과 순간과 이런 거 안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다라고 그냥 이 글쓰기 안에서 쓱쓱 집어넣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일단 저한테는 좋았다, 놀랍다 그런 생각. 어쨌든 젊은 작가 또는 굉장히 진보적인 이런 작가의 특징들이 다른 여성 작가들과 좀 다른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판보다는 일단 쾌락 또는 정치보다는 일단 지금도 제가 물어보기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남자친구 얘기하셨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작가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작가들이 결국 은밀하게 나중에 하는 얘기 들어보면 다 자기 일상, 자기 관계로부터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작가님이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결국은 작업을 추상적인
또는 어떤 담론적인 것으로 그렇게 읽어내고 있는 이런 게 이제 저한테는 좀 답답한 부분.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왜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진지하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왜 그렇게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이분화되는가 해서 뭐 그런 부분들에서도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그젬플로서 보여지고 이게 아마 솔직할 것 또는 나 자신일 것 또는 매 순간에 충실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또는 강력한 규범이나 정상성의 이데올로기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었던 젊은 작가라고 하는 이 굉장히 그러니까 작가님의 표현에 의하면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봉천동 출신이 갖는 어떤 문화적인 새로운 그런 힘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개인적으로 저는 어디서 왔는가, 누구인가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작업이 표현적이거나 고백적이지 않아도 어떤 힘으로서 작동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일단 반가운 작가님이 있고 예를 들어 블렌더라고 하는 지금 이 디지털 드로잉, 작가님은 디지털 드로잉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그 다음에 아가몬이라고 하는 이 입체 조각의 어떤 원형일까요? 아니면 원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제 디지털 작업일 텐데 블렌더란 용어 아세요? 아시는 분? 오픈소스? 3D 오픈소스로서의 블렌더를 가지고 지금 8년째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 한 땀 한 땀이란 표현을 쓰시거든요, 지금. 이게 얼마나 말하자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지 또는 노동을 요하는지 전혀 AI와 무관한 이런 작업이라고 얘기하셔서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잘 읽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이 오히려 페인팅이라고 하는 것보다 또는 페인팅만큼의 어떤 공정, 어려움 그 번역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건지에 대한 플렉스보다는 그러니까 저한테 디지털 매체는 저는 이제 상당히 회화적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만의 스타일을 끌어내는 게 저의 최고의 목표예요. 그런데 디지털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면 쉽게 다 좀 비슷한 미감이 나오기 마련인데 저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원래 존재하는 스크래치들을 가져다 쓰느냐가 그런 관건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무에서부터 여기 오기까지 모든 과정을 다 만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신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쉽게 원래 있는 사진 같은 것들을 끌어다가 붙여서 이렇게 오마주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디지털 작업이라면은 저는 밑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뭐 밑바탕을 색칠하고 거기에 빛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이런 캐릭터를 구성할 때도 손으로 먼저 다 캐릭터 구상을 하고 이게 실제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생물이잖아요. 제가 참고를 할 수가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 어떻게 점프를 해서 날아오르고 뭐 이렇게 움직임이 될 건지를 다 구상을 한 다음에 그것을 3D 그 환경 안에서 마치 조소하듯이 다 외형을 먼저 만들고 그 안에 그 다음에 뼈를 심고 그 뼈에 근육이 어디서 얼마나 붙어서 뭐 어느 정도로 소프트하게 움직일 건지 그리고 여기 뭐 투명도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이 재질이 어떻게 이렇게 될 건지 뭐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손으로 마우스로 스프레이로 이렇게 칠하고 털도 심고 털이 뭐 어떤 굵기로 존재할 건지 어떻게 빛을 반사할 건지 물은 어떻게 움직일 건지 배경화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림자일 것이고 어디서 안개가 얼만큼 올 것이고 카메라를 찍을 때도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카메라 렌즈까지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33mm 렌즈를 쓸 건지 180mm 렌즈를 쓸 건지 카메라가 뭐 얘를 어떻게 따라갈 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를 찍는 건데 거기 안에 있는 거를 스스로 다 만들어서 영화를 찍는 거죠. 그런 작업의 과정이 저는 상당히 회화스럽다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그 누구도 비슷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장담을 하는데
저만의 스타일을 구축하려고 저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는 작가이고 또 블렌더 얘기를 떠나서 아까 그 전에 무슨 말씀 해주셨더라? 아, 뭐 억압과 이제 뭐 자유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사네 자유롭게 저 세대라서 그건 좀 아니었는데요, 아, 제 그래요? 얘기는. 아하. 그러니까 저는 억압과 자유의 상보적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의 작가를 만났다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작가는 내 머릿속에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서사가 우리가 근대를 통과하면서 모든 개개인이 근대가 갖고 있는 억압, 폭력, 비극이기 때문에 근대는 가장 인간주의적이면서 가장 모든 인간들에게 억압적인 이 프레임 속에서 모두 상처를 갖고 있고 그 상처는 결국 집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등등등 이렇게 가는데 이분이 쓴 거 보면 학교에서도 재밌고요. 뭐 18세의 친구들 4명과 소주 20병? 뭐 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치원 때 친구들이랑 이제 18세가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오프닝도 왔어요. 와. 그러니까 집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학교는 분명히 억압적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걸 장악하는 힘, 자기 관심에 의해서 그걸 조직하는 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센 사람이고 그래서 전무후무한 유일무이한 작가라고 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제 말은. 저는 그냥 한마디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렇게 사실 쓴다는 거는 그렇지 못하다는 뜻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면 그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정말로? 그러니까 내가 오늘을 산다. 그건 사실 오늘을 살아야지 하는 스테이트먼트로 저한테는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씀으로써 그렇게 살게 되겠죠, 더. 그래서 그렇게 살고.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과거에 너무 집착하는 구질구질한 인간의 스타일이고 또 내일을 생각하느라 오늘을 놓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자는 스테이트먼트를 하고 또 그 글을 내가 다시 읽고 근데 지금 70회 이상의 개인전과 그룹전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지금 석사 논문을 쓴 학교에서도 담탱이가 너무 이뻐해가지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 졸업한 독일 학교에서도 또 가서 지금 모레부터 또 수업한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협업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가장 미니멀하게 자기 자신일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죠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어쨌든 지금 어떻게 보면 핸들링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어마어마한 어떤 조건 속에서 함께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마도 힘들겠지만 아마 이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생긴 어떤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제가 지금 20년 이상 아닙니까? 지금 30년째 지금 학생들과 작가들을 보고 있는데 저도 앵간히 볼 줄 압니다. 그래서 뭔가 공감하거나 동일시하거나 이러면서 뭔가를 나눌 수 있는 작가이기보다는 이렇게 지지하고 또는 계속 목격하고 기다려야 하는 그런 작가의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지금 오늘 이렇게 칭찬해놓고 이제 집에 가면서 내 추수보다 더 대단한 작가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지금 오늘 기록까지 남는데 그 작가를 좀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추앙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작업 자체가 갖고 있는 저는 어쨌든 되게 섹슈얼한 야하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귀엽고 야한 작업 또는 귀여우면서 야한이라고 하는 이게 어쨌든 지금 현재의 어떤 비극들 또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소요 속에서 우리가
플러팅이란 단어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쓰셨던데 그러니까 어쨌든 예술은 루어를 던지는 거고 유혹하려고 하는 행위인데 그렇다면 작업이 너무 진지한 방식으로 우리를 훈계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가르치거나 계몽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에게 루어를 던지는 작업들도 최근에 이렇게 많이 보진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 루어가 숭고한 어떤 예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하위문화적인 그런 어떤 특성들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는 이런 작업. 제가 하려고 했던 질문은 그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기존의 어떤 그 모더니즘이건 아니면 전형적인 어떤 매체들보다 더 힘든 전문가 또는 비슷한 동종업계에 있는 작가들도 잘 알아차리기 어려울 만큼의 이 힘든 프로세스로서의 이 작업을 하는 이유, 책임? 그건 뭔지를 일단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묻고 객석으로 질문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컴퓨터에 이렇게 앉아있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게임을 너무 많이 했고 어릴 때 그리고 홈페이지를 뭐 거의 8살, 9살 때부터 만들어서 드로잉 같은 걸 올리고 그냥 그런 사람이어서 이게 제가 사실은 홍대에서는 판화를 전공을 했단 말이죠. 그 프로세스가 도저히 저한테 나의 무언가를 끄집어낼 수 있는 단계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그때 4년을 판화만 했는데도 그러면서 게임을 그때도 맨날 PC방으로 도망쳐서 게임을 하면 너무 예쁘고 좋고 그 3D 캐릭터들을 마우스로 이렇게 돌리는 그 희열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꼭 컴퓨터 아니라도 요새는 핸드폰으로도 근데 저는 그게 예쁘다 아름답다 이 캐릭터를 누가 만들었을까 디자인했을까 어떤 회사에서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걸 했을까를 약간은 너디하게 파고드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냥 이게 내가 만들어야 될 어떤 매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가 밤새 이거를 돌리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만드느라고 이거는 사실 체력적으로 쉽게 못하는 일이에요. 나 옛날에도 게임을 하면은 어떤 언니는 막 못하겠다고 토하고 근데 저는 진짜로 토하러 나갔어요. 근데 저는 아침 새벽까지 게임을 한 사람이어가지고 이 체력적인 게 좀 받쳐주고 그래서 정말 나의 자연스러운 언어다. 그게 있어요. 지금도. 너무나 익숙한 거다, 자연스러운 거다. 좀 더 자유롭다 그 안에서.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언어로 입으로 지금 대화를 하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마우스랑 키보드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연구가 나중에 됐으면 좋겠는 게 또 손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랑 마우스랑 키보드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건 상당히 다른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연구가 좀 뒷받침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 이 정도로 어떻게 질문을 마칠까요? 예. 아무튼 젊은 그다음 뭐 붙일까? 아무튼 도전적인 자기 쾌락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젊은 여성 작가의 앞으로의 추후 그죠? 기대해 보죠. 고맙습니다.